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바람 공인공법 이상권입니다. 오늘 보니까 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이제 새로 공부 시작한 지 됐는데요. 요번에 우리가 여러분하고 함께 진행할 수업은 이제 2시간 과정 중에서도요. 우리가 기출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공부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4월부터 5월달, 6월달까지 3개월 과정으로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1, 2, 3월 달에 2시간 우리 수업을 할 때는 이론 과정을 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4, 5, 6월 달은 우리가 기출문제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정리하시면서 우리가 보시게 되는데, 사실 그래요. 기본적으로 2차 과목의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은 기출된 문제가 또 나오는 경우가 대충 한 50%쯤 됩니다. 1차 같은 경우에 민법 개론은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1차 과목은. 근데 2차 과목은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나 공법 같은 경우는 또 여러분들 좀 개정 프린트 받으셨겠지만 개정된 게 많아가지고 사실은 5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과거 나왔던 게 또 나오는 확률에 대한 부분은요. 그래서 1차하고는 2차가 조금 전략이 달라요. 그럼 우리가 오늘부터 이 12주 동안 진행을 할 건데, 그러면 강의 기획서 첫날이니까 강의 기획서 좀 봐볼게요. 그렇죠? 프린트 있죠? 그래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이제 첫날만 잠깐 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뭐 첫날이라 뭐 진도를 많이 나가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바뀐 거하고 앞으로 공부할 방법에 대한 거 설명드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는 과정은 2시간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과정으로 4, 5, 6월 달을 배운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동산 공법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것이고요. 이제 7시 시작되어지고 늦으면 10시 정도까지 합니다. 보통은 9시 반 정도면 끝날 거예요. 2시간이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뭐 진도 나갈 게 많이 있을 때는 뭐 10시까지 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평소에는 2시간 정도로 끝냅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여러분의 합격의 등대가 되는 뭐죠? 신바람 권유공법의 이상권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반갑지 않죠? 알아요? 그러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4월부터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지 보시면 되는데, 4월부터 우리 공부할 내용에 대한 주요 포인트는 기출 문제를 뭐하죠? 정복을 통해서 뭐하죠? 정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기출 문제 정복? 서술어가 안 맞는데? 뭐라고요? 기출 문제 정복, 정리하자. 그렇죠? 글자를 지워야 되겠다. 뭐라고요? 기출 문제 정복, 정리하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1, 2, 3월 과정에서 체계와 흐름에 집중했다면 무엇은 4, 5, 6월 달 과정은 체계와 흐름을 유지하면서 30년간 기출된 부분을 테마별로 정리해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부동산 공법은 기출된 문제의 50% 정도는 다시 기출된 문제가 기출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봐줘야 할 부분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40문제 중에서 20문제가량이 매번 나오는 부분이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와요. 그 반만 제대로 체크해도 50점이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부동산 공법이 2차 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크잖아요. 어려운 것도 많고. 근데 부동산 공법이 합격하신 분들의 점수가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50점 이상으로 대신 붙는 분들도 별로 안 됩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꽈락만 안 나오고 넘어가면 붙는 거예요, 공법은. 그만큼 공법은 보다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에요. 왜냐면 워낙에 양이 많거든요. 그렇죠? 실제 뭐 60점 이상 나와 붙은 분들 보면 거의 얼마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은 앞으로 부동산 공법을 뭐 점수 고득점 해가지고 중개사법에다 꿔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공법은 꽈락 안 나오게 해서, 그렇죠? 40 이상 되고 잘 나오면 평균 60 이상 돼가지고 붙으면 정말 좋은 거고요. 공법에서 부족한 점수는 어디에서? 우리 중개사법을 많이 맞아가지고 보충해준다, 이런 식으로 학습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무조건 뭐 공법을 80점 맞을 거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정복하는 게 4, 5, 6월 달에 할 일이고요. 그리고 매번 얘기하는 거, 공부의 왕도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무한 반복에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 무한 반복을 뭘로 하냐가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주요 교재가 되는 그림책으로 무한 반복하는 것도 좋지만 그림책으로 무한 반복하는 것도 양이 많아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1월 달에 준 거, 1, 2, 3월에 준 거, 그 다음에 11, 12월에 준 거라고 해서 우리가 일일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전범위로. 그러면 일일학습 시즌 1, 2에 대한 부분을 활용해서 이거를 반복해서 매주마다 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일학습 시즌 1에 8장, 그렇죠? 그리고 7장, 그다음에 시즌 2에 12장. 이래서 총 모아가지고 전체 범위로 일일학습을 간단하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법에 대한 부분에 암기에 대한 부분은 일일학습을 활용해서 반복, 또 반복, 다시 반복하여 내용에 익숙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무한반복을 하지만 기본서를 무한반복할 수도 없고 우리 2시간 딱 나와 있는 요약 부분을 무한반복하기도 힘들고 그러니 일일학습 중간만이라도 반복하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일일학습의 전범위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다음 카페에 가면요. 다음 카페에 가서 이상곤 공법을 치시면 거기 카페가 나오거든요. 그럼 들어가시면 제가 공인중개사, 숙제검사 익힘장에다가 파일을 한꺼번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다운받아가지고 쭉 프린트 하시면 돼요. 어디 가서 다음 카페 이상곤 공법 찾으시면 거기 공인중개사랑 감정평가사 같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파트에 거기 숙제검사 익힘장 거기 들어가시면 제가 파일을 한꺼번에 올려놨거든요. 다운받으셔서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이걸 활용해서 계속 반복해 보셔야 돼요. 버스 타거나 전철 탈 때. 그리고 네이버 밴드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도 마찬가지 이상곤 공법이라 치셔가지고 들어가서 가입해 주시면 제가 하루 한 문제도 매번 드리면서 매일매일 소통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밴드에서 글 써서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우리 기본적으로 한 배를 탔으니까요. 다음 카페랑 네이버 밴드 가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상을 공유하기 위해서 인스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LSG 이상곤 퍼블릭 라우 공법이죠. 이것도 그냥 이상곤 공법 치면 나와요. 인스타도. 우리 어르신들은 인스타 모르는 분은 많이 계신데 그냥 다운받아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뭐 먹었나, 어디 갔나, 뭐 등등등, 뭐 재밌는 거 뭐 한 거 있나 이런 거 공유하면서 힐링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도 운영 중인데요. 이상곤 고니공법 TV라 그래가지고 제가 뭐 그동안 찍었던 뭐 합격의 10분 오마카세 특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강의들 영상을 올려요. 유튜브는 영상 올리는 걸 주로 목적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니까 이것도 구독해 주시면서 4가지 이 다음 카페, 네이버 밴드, 인스타, 유튜브 활용하셔가지고 소통하면서 시험 합격할 때까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월 달부터 이제 모의고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모의고사를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모의고사를 적극 활용하셔라. 대부분들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모의고사를 회피하시면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대부분 그래요. 저는 공부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모의고사 볼 실력이 안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내가 되물어보죠. 그러면 언제쯤 됐을 때 실력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그렇죠? 왜? 항상 실력은 안 되는 거니까. 그냥 그 당시에 실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 안 보시면요. 실제 본고사 시험 보러 가서 다 틀려요. 모의고사는 맞추려고 보는 게 아니고요. 틀리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참여하셔가지고 많이 틀리셔서 뭐 틀렸나 확인하고 그 내용을 거꾸로 뭐하죠? 확인해 가면서 앞으로 안 틀리게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메가랜드는 7번의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출제된 문제들 반복 학습하시고 시험의 기술을 습득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모의고사를 보시면요. 사실은 문항 난이도가 상, 중, 하로 보통 구분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지금 3월달, 4월달 같은 경우 5월, 6월까지는 하급 레벨의 문제가 12문제가 나와요. 중급 문제가 보통 20개 정도, 상급 8개 정도 배치해 놓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모의고사 해설지에 보면 상중하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하급 레벨에 대한 부분의 문제를 틀린 거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급 레벨로 분류된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하시고 버리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죠? 그래서 모의고사 보시면서 하급 레벨로 언급되어 있는 12문제에 대한 부분은 꼭 좀 확인하셔서 틀린 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급 문제는 뭐 힘드시면 됐고 어쨌든 하급이라도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자. 모의고사 활용하시면서 이게 7번이 쌓이면 굉장히 커져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4월, 6월 달은 우리가 2시간 당 기출문제를 보는 과정입니다.
기출문제를 정복 정리해야 됩니다. 공부의 왕도는 무한반복인데 일일학습을 활용해줘야 됩니다. 전범위로 봐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리고 각종 카페 같은 거 가입해 주시고요. 모의고사를 적극 활용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4, 5, 6월 달 될 때 반드시 경계할 게 있죠. 뭐냐면 봄바람을 주의해라. 그렇죠? 이게 굉장히 웃긴 얘기인데요. 이 봄바람이 불면 사람들이 공부를 포기합니다. 뭐 이렇게 뭐 봄바람 불어도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 계시지만 봄바람 불면서 벚꽃 흩날리면 같이 공부를 간둡니다. 대부분들 11월부터 공부 시작했으면요. 지금까지 6개월 공부한 거잖아요. 근데 3월 달에 첫 모의고사를 보면 30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벚꽃 핀 김에 무슨 공부냐 포기해요. 전 이거를 개인적으로 벚꽃 엔딩이라고 봐요. 그렇죠? 벚꽃 엔딩 유행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 건 개나리 피고 벚꽃 피고 철쭉이 피고 지는 계절인데 마음속에 꽃바람이 불면요 3개월이 휙 지나갑니다. 그래서 4, 5, 6월에 공법 정리를 하지 않으면 7월부터는 대혼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7월 달에는 100% 2차를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3, 4, 5월을 어떻게 잘 버텨주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3, 4, 5월 달 잘 좀 정리하시면서요. 4가지 여러분에게 공지 말씀 드리면서 활용해서 4, 5, 6월 달을 공부 잘해서 기출문제를 정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12주 과정이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6개의 법을 12주차에 걸쳐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6개 법 배우거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과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정비법, 그 다음에 건축법, 그 다음에 주택법, 농지법까지 해서 12주 동안 2시간씩 매주 정리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용어 정의하고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관련된 부분들부터 1주차로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의계획서에 대한 부분은 쫙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그림책으로 이론 과정 보면서 다시 한번 2시간 땅에 뭐다? 기출문제를 푸는 과정인 거니까 준비물은 2가지예요. 그림책 있어야 되고요. 2시간 땅 교재 있어야 돼요. 그래서 2가지 필요하니까 그거 좀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요, 공부 어떻게 할지 대략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부터 내용 진행합니다. 그러면 그림책에 이런 표지 나와 있는 책 있죠? 이 책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에서 첫 번째 우리가 뭘 공부할지 내용에 대한 부분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뭐부터 배우냐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이제 언급을 하게 돼요.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요번에 그리고 2월 6일 날부터 이게 개정된 게 좀 존재해가지고요. 그렇죠? 우리가 좀 내용 등을 정리해 봐야 되는데, 요번에 기출문제부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24년 2월 6일 날 개정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8월 7일부터 시행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시험이 10월 26일이니까 제가 거기 붙일 개정 자료를 제가 여러분에게 프린트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파일 첨부돼 있으면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그 내용 등을 저는 고쳐놨는데 여러분은 책이 안 고쳐져 있으니까 요 개정 자료 준 거 해당 페이지에 붙여놓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해개들. 그럼 봐요. 첫 번째 법부터 배웁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첫 번째부터 배우자 이 얘기예요. 이게 30%가 나오는 12문제가 나오는 법입니다. 그렇죠?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에요. 뭐라고요? 부동산 공법은 뭐다?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그렇죠?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토지 이용을 할 때 규제를 가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부동산을 규제하는 걸 배우는 게 부동산 공법인데 그 규제를 가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이 뭐냐면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가한다는 거예요. 써보세요. 부동산 공법은 규제를 가하는 법인데 부동산 공법에 규제를 가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은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으로 규제를 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배우는 봐요. 법은 잘 읽어봅시다.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 더 길게 읽어봐요.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을 뭐라 부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12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40문제 중에서 이 법에 나오는 문항에 대한 부분이 30%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우리 배우는 거에 3개월 과정에서 한 달은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만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 얘기들. 그러다 보니까 잘 봐줘야 되겠죠. 그럼 무슨 말이다? 국토를 계획한다고 했는데 국토는 너무 넓어요. 그러다 보니 한꺼번에 계획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 국토를 이루는 우리 뭐를 도시라는 거를 단위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도시를 단위로 계획하는 게 바로 뭐냐면 도시군 계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물어봅시다. 서울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는 누가? 서울시장이 도시를 계획해서 그 계획으로 규제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120여 개 도시마다 다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으로 규제를 가합니다. 그럼 도시마다 그 계획을 만든 것들이 모여서 국토를 규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는 이 말은 국토를 계획한다고 하지만 도시 단위로 계획을 만들어 그 도시의 부동산을 규제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시 계획이라는 걸 길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럼 제가 요거 계획에 대한 부분의 범주를 얘기할 때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제가 봐보세요. 제가 이 법률 얘기할 때마다 항상 설명드리는 그림이 있는데요. 봐요. 이게 어디죠? 우리 수도권의 도시들이에요. 이게 바로. 그렇죠? 근데 이 수도권의 도시들 중에서 우리가 사는 곳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죠? 서울시라는 도시라고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그러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시작. 서울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죠.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도시에 대한 부분에 뭘 만들죠? 계획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에 대한 계획을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도시 계획을 만들어서 서울시면 누가? 서울시장이 도시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서울시를 규제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한마디로 도시계획 길게 이야기하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계획으로 계획해서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서울시라는 도시는 인구 1,000만의 아주 큰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계획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뭐라 하냐? 도시에 스케치하는 기본 계획이라는 걸 먼저 만들어요. 밑그림 그린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서울시는 워낙 크다 보니까 도시를 계획으로 규제하고자 할 때 스케치를 먼저 해줘야 되거든요. 뭐라 부른다?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하고, 기본 계획에 부합하게 구체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도시 관리 계획을 길게 얘기하면 뭐라 합니까?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코자 하는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서울시란 도시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은 도시 기본 계획과 도시 관리 계획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 거죠. 뭐라고요? 도시 기본 계획과 도시 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서울시란 도시를 계획을 만들어 규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나 물어보죠. 서울시 안에 이와 같이 한강 다리도 만들고요. 도로도 만들고요. 공원도 만들어요. 그럼 이와 같은 우리 시설을 뭐라 하냐면 기반시설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럼 이와 같은 도로니 공원이니 이런 거 만든다면 이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하고자 한다면 뭐가 되죠? 도시 관리를 위한 계획으로 계획해서 규제를 가해요. 그래서 쭉쭉 뻗은 도로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공원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요. 우리 딸내미 생일이어가지고 저기 한강 시민공원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엄청 넓더라고요. 보니까. 그 공원만 한번 왔다 갔다 해도 하루에가 다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게 대규모의 공원 같은 걸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요? 도시관리 계획으로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해서 설치하니까 그렇게 넓고 쭉쭉 뻗은 도로나 공원을 만들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서울시의 부동산을 규제를 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봐봐요. 만약에 저도 오늘 집에 갈 때 또 이걸 타고 집에 갈 텐데 이렇게 여러 도시에 걸쳐져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 도시에 걸쳐져 있는 길이 있다. 맞죠? 서울 외곽순환도로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여러 도시에 걸쳐져 있는 길은 서울시장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부천시 지나고 인천 계양구 지나고 고양시, 의정부시, 돌아가면 구리시, 하남, 성남, 과천, 의왕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서울 외곽순환도로는 서울시장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시설을 뭐라 불러 우리가? 이런 시설을 광역시설이란 말을 쓰게 돼요.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광역시설은 서울시장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파란색 라인을 광역계획권으로 묶어줘요. 뭐라고요? 광역계획권으로 묶어주자. 그리고 광역계획권으로 정해진 곳에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면서 광역시설을 체계적 정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을 우리 뭐라 하냐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결론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규제를 가하는 건데 그 계획이 나왔을 때 주의할 게 뭐죠? 어디에 만드는 계획인지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 거다. 시작.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 거다. 그런데 어디 만드는데? 시작. 어디 만드는데? 그 계획을 어디에 만드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동네에다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만드는 건 광역도시계획이고 검은색의 서울시라는 도시에 검은색의 고양시라는 도시에 독립적으로 만드는 거는 그 도시의 도시계획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나 좀 봐보세요. 그러면요. 그럼 여기 서울시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여기 송파를 지나갑니다. 그렇죠? 송파. 그럼 지나가는 송파 자리에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는데 서울시에서 이 자리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대요.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적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계획이 앞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획의 일관된 규제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4대강 보호 사업을 한다.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슨 GTX를 만든다.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러면 그런 계획은 맨 위에 뭐라 그래요? 국가계획이라고 합니다. 국가계획. 전국에 어디가 됐건, 그렇죠? 오른쪽 맨 위에 있죠? 전국에 어디가 됐건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국가계획이라고 해서 뭐하죠? 만들어지게 되고 그 국가계획에 부합하게 광역도시계획도 도시계획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실제는 뭐다? 국가계획이 맨 위에 있는 거고 그 다음 광역도시계획이 있는 거고 그 다음 도시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하게 기준에 맞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일관된 계획으로 뭐다? 규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움직여봐요. 좀 졸리니까. 이렇게 해봐요. 국가계획. 선생님도 해보세요. 국가계획.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 도시계획. 이런 식으로 항상 계획이 나오면 규제를 가하는 건데 어디에 만들어 규제를 가하는 것일까? 이걸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계획으로 무엇을 규제하는지 알 수 있겠죠.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까요? 봐봐요. 여기 봅시다. 만약에 요 자리가 예를 들어서 서초구 일대였어요. 강남구에.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요 서초구는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구역은 서울시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서울시 일부죠. 그러면 이 일부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그 동네의 일부에 대한, 서울시 일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걸 만들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서울시 일부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걸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러면 서초구에서 또는 상계동 일대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근데 그 동네에서 서울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는 필요 없고 그 동네만의 독특한 지구 단위 계획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봐요.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을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알아야지만이 이 동네에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를 어떻게 할지,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어떻게 가할지, 건폐, 용적률은 어떻게 할지 등등에 대한 서울시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만듭니다. 시작. 서울시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만듭니다. 이걸 우리 뭐라 부르냐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맞죠? 그럼 처음부터 해볼까요? 맨 위에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 국가계획. 광역계획권에 대한 광역도시계획. 서울시에 대한 도시계획이 있는데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서울시 일부에 만드는 지구단위 계획. 계획을 만드는 대상 지역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구나. 이 의미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 포인트는 뭐다?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적합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다?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획의 일관된 규제가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들, 내용들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 내용에서 돌아오시면 그림책 봐보시면요. 한번 봐봐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뭐예요? 오른쪽 맨 위에 국가계획의 정의는 뭐라고 나와요?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도시와 관련된 걸 얘기하는 것이며 광역도시 계획의 포인트는 뭐가 되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 봐보세요. 서울 외곽순환도로와 같이 이렇게 여러 도시에 걸쳐져 있는 길이 있어요. 시작. 여러 도시에 걸쳐진 길이 있다. 그러면 이런 기반시설은 기반시설 중에 광역시설이라고 하고 광역시설을 체계적 정비하기 위해서 광역계획권을 정하면 그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뭐라 불러? 광역도시계획이라 부르는 거고 그 도시 하나하나마다 만드는 계획은 뭐라 부른다 우리가? 도시 하나하나마다 만드는 계획은 요거를 도시계획이란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계획은 뭐가 되죠? 일단 기본계획으로 스케치 먼저 하고 그리고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구체적 규제를 가하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여러분 도시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으로서 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거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계획하는 건 다음에 8가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봐봐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이 거의 핵심인데요. 봐요. 도시라고 나오면 약속해요. 도시라고 나오면 이렇게 이해합시다. 서울이니까 서울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이렇게 이해하세요. 여러분 사시는 곳이 고양시면 고양시에 대해서 고양시장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천시면 부천시에 대해서 부천시장이 이런 식으로. 그럼 봐요. 서울시란 도시에 대해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만 계획이란 말이 나오면 규제하는구나 라고 떠올리시면 돼요. 우리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계획이 바로 도시관리계획이거든요.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의 상위에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 있으니까 상위계획에 부합하게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어줘야 하겠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1, 2, 3, 4, 5, 6, 7, 8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드는 거에 내용이 뭐냐? 솔직히 말할게요. 요 8가지를 확인하는 게 부동산 공법의 거의 70%입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부동산 공법의 70%이기 때문에 도시 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뭘 규제하는 겁니까? 이걸 아는 게 거의 핵심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면 제가 요 내용은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12페이지에 제가 별도로 그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일단 넘어가 볼까요? 12페이지 보시면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여기 봐요. 됐죠? 이게 도시관리 계획의 그림이에요. 도시관리 계획 12페이지에서. 그럼 봐요. 앞에 8페이지 있었던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을 제가 평면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잘 봐봐요. 완전 중요합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게 공법의 70%예요. 완전 이게 뭐다? 기초고 전체 보는 숲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의 정의를 한 번 더 얘기해 봐요. 제가 도시라고 나오면 뭐라고 이해하라고 했죠?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시작.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전국의 모든 도시는 120여 개가 있어요. 그럴 때 대표적으로 제가 서울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산이면 부산시에 대해 부산시장이, 그렇죠? 도시를 뭐 하려고?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뭐다?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 이걸 배우는 게 도시관리 계획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나가다 보면요, 아파트만 쫙 져 있는 곳이 있고 공장만 쫙 젖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나무만 쫙 심어진 곳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곳에 대한 부분이 왜 그렇게 되는 거냐? 바로 도시관리 계획으로 그렇게 쓰라고 토지 이용 규제를 가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 가셨죠? 계획으로 규제한다. 그러면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으로 규제하는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죠? 이게 봐요.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요즘 많이 뉴스가 나오고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정비사업. 시작.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정비사업. 시작.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량 정비사업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시고 있는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재건축 사업. 두꺼봐 헌 집 줄 테니까 새 집 주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이게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의 정비사업이거든요. 그렇죠?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재개발 사업도 있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있어요. 세 가지가 정비사업의 종류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 것도 뭐예요? 바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업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도시개발 사업을 이해하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라고? 아, 신도시 만드는 사업인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이 바로 우리 일산이거든요. 그렇죠? 1,500만 제곱미터에,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 2,000만 제곱미터. 그렇죠? 제일 큰 신도시가 어디예요? 사실은 동탄. 그렇죠? 동탄 1신도시 900만, 2신도시 2,400만입니다. 더해서 3,300만 정도가 되어져요, 사실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기 위한 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거를 뭐하죠? 진행하는 것도 다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진행하는 거다. 뭐라고 이해하지? 한마디로 신도시 만드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이것도 뭐다? 도시관리 계획으로 규제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죠? 하나 물어보죠. 여러분,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여러분이 가장 쉽게 알아먹는 방법은 뭐냐면, 요즘에 한참 말 많은 성남 분당구 뭐죠?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구역. 이것 때문에 뉴스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야당 대표는 계속 이것 때문에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단지와 시가지가 아니었는데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어 사업하는 걸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고, 신도시 만드는 사업인 거죠.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과 함께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동네에 뭐 있죠? 학교도 있고요. 도로도 있고요. 공원도 있고요. 우리 동네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를 어려운 말로 우리 뭐라 하냐면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말해 기반시설. 입을 열어요. 시작. 기반시설. 그러면 이와 같은 기반시설을 만약에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할 때 봐봐요. 이 소유자를 강제로 억압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자기 토지 정 가운데 도로가 지나가는 거를 순순히 용인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걸 만약에 무조건 동의를 받아서만 사업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도로가 가다가 휘어요. 그러면 뭐예요? 효율적인 사업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 강제적으로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을 위해서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으니까 봐봐요.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을 하게 돼요.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된 시설을 뭐라 불러? 그걸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라 불러요. 그럼 길게 해봐요. 또 얘기하죠. 도시라는 말이 나오면 뭐라고 이해하자고?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결정된 기반시설. 그러면 계획으로 뭐야? 얘를 규제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계획으로 규제해서 쭉 뻗은 길을 설치할 수 있어. 강제로 뺏어다가 말을 안 들어먹으면. 이해가시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도시계획설로 결정된 거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뭐라 하냐면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단계 외워요.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작.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단계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봐봐요.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을 했어. 그게 도시계획시설.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거를 설치하려고 사업하는 게 도시계획시설 사업. 그렇죠? 그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쭉쭉 뻗은 길과 쭉쭉 뻗은 GTX, 쭉쭉 뻗은 철도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계속 휘어요. 소유자를 설득을 못 해가지고. 이해가셨죠? 이게 바로 뭐예요?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서 규제하여 이루어지는 봐봐. 요 세 가지의 사업을 우린 뭐라 하냐면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해요. 시작. 도시계획 사업. 자꾸 중간에 군자가 써 있는데요. 이 군은 군 단위 얘기하는 거예요. 가평군은 군계획 사업이에요. 가평군처럼 군 단위가 아니면 도시계획 사업인 거고요. 이걸 한꺼번에 불러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군자 빼고 틀렸다 이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거 봐요. 도시계획 사업은 몇 가지 있는 거죠? 세 가지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세 사업을 뭐라 불러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라 부르는 거죠. 알겠습니까? 단어가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의 정의는 뭐예요? 한 번 더.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죠? 서울시란 도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걸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하고, 도시계획 사업은 세 가지가 있다. 도시계획의 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라는 세 가지 사업이 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업만 보는데도 거의 한 달 걸려요. 한 달. 그렇죠? 요거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 6문제 나오고, 정비 사업에 대한 6문제 나오고,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서 2개에서 4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뭐다? 최대 이것만 16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뭘 규제하고자 하는가, 이걸 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다?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은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고자 하는 요 내용을 하나하나 공부해 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뭐 좀 물어봅시다. 그러면 도시관리 계획으로는 도시계획 사업만 규제하는 건 아니에요.
또 모두 오른쪽처럼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기도 해요. 시작.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기도 한다. 한 번 더 물어봐요, 여러분. 서울시를 여기저기를 댕기다 보면 어디를 가면 아파트만 쫙 지어져 있어요. 기억나죠? 기억이 난다고 물어봐야 되나? 봤죠? 그렇죠? 그리고 어디 가면 공장만 쫙 있어요. 어디 가면 또 나무만 쫙 심어져 있어요. 그게 소유자가 원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그 토지는 나무 심어, 건물 못 져. 서울시에서 이 토지는 아파트는 지을 수 있어도 공장은 못 짓다잉? 이런 식으로 용도를 정해줬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 하냐? 용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시작.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토지의 용도를 정하는데 이걸 우리 법에서 용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용도 지역 이해 못하면 정말 박살나죠. 부동산 공법의 핵심이 뭐다? 토지 용도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용도 지역은 네 가지입니다. 도관농자, 용도 지역, 시작. 도관농자, 용도 지역, 네 가지의 용도 지역으로 서울시장이 서울시에 대해서 도시를 관리하고자 토지마다 용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도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거죠. 게다가 눈 떠보면 이와 같은 모는 도시지역은 다시 써봐봐요. 네 가지로 분류하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용도가 다시 분류가 되어집니다. 주상, 공록, 도시지역, 시작. 주상, 공록,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게 도시지역의 4종 세트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용도지역제를 이해할 때 이걸 이해합시다. 이게 용도지역이 사람으로 본다면 뭐라고 이해하면 좋으냐면 남, 여, 성별이에요. 그렇죠? 토지에는 4개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고 하는 4개의 토지의 성이 있다. 누가 정한다? 서울시에 대해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토지마다 용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남성이면서 여성인 사람을 보신 분이 있으면 손 좀 들어봐요. 못 봤죠? 중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용도지역은 뭐라고 이해하자? 서로 중복될 수가 없는 거죠. 왜? 토지의 기본적인 성이거든요. 그래서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 안 돼. 굉장히 중요해요.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토지에는 4개의 성이 있는 거니까. 도관농자. 그리고 제발 좀 부탁인데요. 도관농자는 굉장히 밝고 경쾌한 풍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조금 좀 우울하게 하지 말고 스타카토,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 안 돼. 밝고 경쾌하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죠? 중복 안 돼. 알았어요. 그리고 주상, 공록, 도시지역은 약간 우울하게. 뭐라고요? 주상, 공록,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다시 4가지로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또 다음 주에 가면 또 이 용도지역은 또 따로 우리가 또 정리해 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봐봐요. 서울시에 대해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가하고자 토지의 용도를 정했단 말이에요. 이걸 용도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용도지역에 대한 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보자면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뭐야? 만약에 당의 동네가 도시지역이었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도시지역이면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고 사람이 모이는 거니까 건물도 많이 짓고 하면 개발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도시지역에 어떤 물건이 있었냐면요. 이와 같은 건물이 있었어요. 남대문, 동대문 등등. 문화재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문화재는 도시 지역에 있는데 도시 지역의 행위 제한 사항으로 보면 문화재를 보호하는 방법이 없어요. 도시 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집중돼가지고 개발하는 동네지 문화재 보호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럼 요는 뭐가 될까요? 용도 지역만 가지고는 행위 제한을 완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용도 지역 위에다가 특정 목적을 가진 용도 지구를 덧대는 거죠. 이런 경우를 한다면 역사, 문화, 환경의 보호 지구를 정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모여도 도시 지역이어도 이 동네는 보호 지구니까 함부로 문화재를 철거할 수 없게 합니다. 즉 용도 지역만으로 행위 제한을 완성할 수 없으니까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시작.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지역 위에다가 용도 지구를 덧대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성의 몸에다가 필요한 부분을 가리려고 속옷, 겉옷을 입는다. 즉 뭐하죠? 여러 가지 등등등등 이쁘게 꾸민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를 덧대는데 그 지구의 종류가 대표적으로 뭐다? 보호지구라는 것이고요. 이거 말고도 봐요. 취락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 다음 개발진흥지구, 취재진. 그렇게 외워요. 취재진의 뭐에 의하면? 보호고에 의하면. 시작. 취재진의 보호고, 보호지구, 고도지구.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대요.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용도지구 외울 땐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외우시면 돼요. 가끔 가다가 졸다가 깜짝 놀라시는 분이 있어요. 경복궁에 불났어요 이러면서.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 되시면요, 경복궁 한번 가봐요. 생각보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생각보다. 하루 날 잡아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잠도 부족한데 주무시든가. 어쨌건 용도지구는 뭐라고 이해하자?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라고 외워줍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용도 지역 지구만으로도 제한이 완성이 안 됐다면 2차 옵션으로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 구역을 정합니다. 뜻을 봐봐요. 한마디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봐요. 용도 지역이 바닥에 깔려 있고요.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를 덧대고요. 지역 지구로도 완성이 안 되면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뭘 정해요? 용도 구역이라는 걸 정한다는 얘기예요. 포함관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도 지역은 분명히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태어나면 남성, 여성 하나씩 있듯이 토지도 도관농자, 도시 중에 주상공록, 뭐라도 하나는 지역이 있어야 되고, 지역 위에 지구를 덧대고 지구만으로 제한이 완성이 안 되면 그 위에 용도 구역의 2차 옵션을 강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용도 구역은 지금은 5개가 아니고요. 개정됐어요. 7개예요. 그렇죠? 일단 여기 봐요.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시작. 용도 구역 정할 때는 봐봐. 제수씨도 혁복이 비다. 뭐라고요?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제수씨도 혁복이 비다. 봐요. 원래는 용도 구역 정할 때는요.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에 원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게 있었는데 2월 6일 날 이게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새로 도입된 용도구역이 뭐냐면요.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과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다. 그래서 혁복입이다.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씨도 혁복입이다. 새로 들어온 겁니다. 한번 말이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세 가지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용도구역 정할 때는 재수시도 협복입이다. 시작. 용도구역 정할 때는 재수시도 협복입이다. 요 세 가지가 새로 들어오는 바람에 개정 프린트를 드리고 난리고 소치는 거야 지금. 이럴 때가 제일 짜증나. 나는 공법 강의하는 걸 초이스한 거를 이럴 때가 제일 후회돼. 내가 왜 민법을 안 했을까? 그렇죠? 민법은 바뀌는 것도 없는데. 하지만 공법은 자주 바뀌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봐봐. 게다가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과 입체복합구역이 신설되면서 기존의 지역지구에 대한 부분에 굉장한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도시혁신구역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 복합용도구역은 그 용도에 대한 융복합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입체복합구역은 도시계획서를 소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입체복합을 위한 것으로서 세 가지가 신설되다 보니까 기존의 지역지구와의 분쟁과 기존의 지역지구와의 어떤 형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분쟁이 생겨가지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정하게 새로운 계획이 신설되었습니다. 말해 공간 재구조화 계획. 시작. 공간 재구조화 계획. 기본적으로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만들어서 공간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혁신구역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거. 복합용도구역은 용도 지역을 안 바꿔도 뭐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기능의 용도의 융복합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도시계획서를 지하는 도로 철도 만들고 위에는 공원 만들고 체육시설 만들고 대학교 만들고 이런 식으로 뭐가 되어야 된다? 도시계획설이 입체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입체복합구역. 이런 것들을 용도구역으로 정할 수 있게 만들어짐에 인해서 기존의 지역지구와의 어떤 저촉 문제가 생기니까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계획으로 이 세 가지는 따로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봐봐요.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결정이 되어지면 도시 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그냥 간주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이면 분명하지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협복입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역 등과의 저촉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주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니까 새로 들어온 것들이랑 내용 등을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을 그림으로 12페이지에서 한 번 더 얘기한 겁니다. 새로 들어온 것이라서. 앞으로 이거를요,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만 우리 12주 중에서 거의 8주 이상 걸려, 사실은요. 그렇죠? 그럼 또 하나 물어봐요. 그러면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 때, 시작.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 때, 서울시에 일부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이 있다.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계획이 뭐예요?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다. 그러면 여기 강남 일대에,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 상계동 일대에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요 동네만의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만드는 걸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뭐를 도시관리계획을 뭐라 부른다? 이걸 지구 단위 계획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봐봐요. 요 동네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저기요, 우리가 공원 부지 만들어 줄 테니까요, 대신 더 높게 건물 짓게 해줘요. 이런 식으로 그 동네만의 특이한 지구 단위 계획, 그 동네만의 특별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서울시란 도시에 대해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강화하는데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봐요. 지금 12페이지 있는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를 하나하나 확인해 가다 보면 이게 부동산 공법의 60-70%. 12주 중에 얼마? 8주가 지나갑니다. 이 동그라미 확인하는 게. 내 말 뜻 이해되겠죠?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와서 아까 8페이지에서 봤던 목차 한번 다시 봐볼게요. 그럼 봐요. 아까 제가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가한다고 하는, 여기 봐요.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는 건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드는 것 중에 요거 금방 12페이지 확인했던 거 뭐예요? 용도 지역 지구를 지정 변경하고, 아까 봤던 거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 됐습니까? 아하 등등. 그 다음에 내용에서 본다는 다음 됐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제, 수, 시, 도. 시작.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제, 수, 시, 도, 혁, 복, 입이다. 됐습니까? 여기 봐.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제, 수, 시, 도, 혁, 복, 입이다. 됐죠? 아까 12페이지 보면 그대로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자.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비 사업을 하자. 12페이지 그림 떠오르죠? 그리고 일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해서 지구단위 계획 만들자. 이게 바로 뭐예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코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12페이지 그림을 얘기하는 거고, 요 내용을 확인하는 게 우리가 정말 80% 정도의 내용이니까 잘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됐죠? 조금 쉬었다가 내용들을 연결해 봅시다.